사랑하는 CTS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상철 목사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강의 9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역을 한번 분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이민자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목회 사역을 포함한 우리 평신도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한번 우리 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이민 사역의 우리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1903년에서 1909년까지는 초창기 하와이에 모여서 6년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주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감리교회를 세웠죠. 물론 하와이 몰로카이 농장부터 시작한 기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년제 정규학교를 세웠다는 것이죠. 참 교육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주 참 헌신하고 투자하는 우리 경량이 많은 것이 우리 1세 한인 이민세들의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역량이 세워지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일제 군국주의 통치 밑에 있었던 우리 한국을 위해서 조선 독립운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군자금을 마련해주고 독립운동 뒤에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박용만 씨 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젊은 시절에 하와이에 독립운동 본부를 세우고 그곳에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1910년에서 1930년에는요, 민족정신운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2세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워주죠. 그래서 2세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온 사람도 있었고 그곳에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민족의 자주 독립이 무엇인지, 조선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런 6년제 학교나 그 다음에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한 1세들의 역량을 본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바로 민족정신운동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2세 교육을 배움으로써 정말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고유와 문화와 언어를 답습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역이었습니다. 1931년도부터 45년까지는 이중문화 사역입니다. 지금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듯이 언제든지 이중 언어와 문화 사역은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2세, 3세 교육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경험한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세들에게 집중적으로 문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을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족 독립운동을 하게 하죠. 또 한글을 가르칩니다. 한글 문화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신과 언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문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는 1946년부터 1965년까지는 신앙공동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년제 학교 세웠죠. 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민족정신운동하죠. 자주 독립운동하죠. 그리고 독립정신을 일으키죠. 이중문화사역을 하면서 점점점 그로잉하고 점점점 성장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한번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해보자 한 것이 바로 신앙공동체 사역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립니다. 신앙공동체 사역은 바로 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1세들이 이제 점점 늙어갑니다. 2세들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를 통해서 신앙공동체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 바로 1946년에서 1965년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존 F 케네디가 1966년도에 법안에 사인하게 됩니다. 이민문호가 그때부터 5만 명으로 쿼타가 지정되죠. 그래서 정말 1년 사이에 3만 5천에서 4만 명이 오게 됩니다. 막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이민교회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교회 현장에서 그들을 돕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1966년에서 1970년까지는
도움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시키는 남발을 해줍니다. 그리고 라이더를 해줍니다. 교회까지 픽업 해줍니다. 마켓 가서 그로서를 하는데 도와줍니다. 기타 등등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와줍니다. 주정부 청사에 가는 데 도와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민 1세들, 다시 말하면 하와이의 이민 1세들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든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민 법안에 서명하는 이후에 많은 1세들이 다시 대거 유입되게 됩니다. 종교 이민자가 오게 되니까 이분들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후원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군데였습니다. 그것은 말하냐면 이민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1966년에서 197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1971년에서 1979년까지는 위로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안정되지 못했죠.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 하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합니다. 노동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empty, 공간이 많았겠습니까? 빈 공간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이 많았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목말라 합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친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포들의 정이 그립습니다. 그러므로 한인식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에서 79년도에는 모여있는 이민 1세들을 위해서 위로의 사역을 한 것이 바로 신앙공동체의 사역이었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1980년부터 1986년까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코스타를 통해서 몇천 명씩 모여서 큰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세대를 위해서 이 코스타도 만들 정도로 유학생이 많아졌는데요. 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세대 지도자 대학원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서 86년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유학생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성장 공동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로잉이 되고 점점적으로 외형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유학 오고 그때 이민 온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 그때 다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민교회 평신의 리더십을 쥐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때 온 사람들이 바로 도움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1980년도에 87년도에서 1990년은 개성 있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개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전문 직종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대거 투입해서 그때는 프로페셔널 잡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많이 왔고요.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대거 유입하게 됩니다. 시카고 지역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87년도부터 90년도 사이는 정말 뚜렷한 전문 직종이 많이 왔습니다. 확실한 전문 의식이 있는 사람들, 전문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E1 비자나 E2 비자 그리고 H1이나 H2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대거 유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젊은이들과 전문 직종을 향해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서 1990년까지는 개성이 있는 사역을 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 91년도부터 1997년도는 본격적으로 케어링 미니스트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위로하고 컨솔레이션, 그들을 정말 격려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조금 졸거나 좀 힘이 들거나 좀 이렇게 좀 아프더라도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사역, 다시 말하면 돌봄 사역을 한 것이 91년과 97년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민사회가 조금 이제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이민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정규 이민자가 아닌 취재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프로페셔널 잡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우리 이때만 해도 한 7만에서 8만 정도 왔습니다. 요즘은 거의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9만에서 10만 정도로 입방한 거 보면 얼마나 이런 비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기러기 아빠가 오게 됩니다. 기러기 엄마가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초등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주니어 하이스쿨까지 우리 속칭 이야기는 기러기 엄마 아빠의 그 자녀들이 이곳에 많이 오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LA만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기러기 아빠 엄마가 옵니다. 지금 뭐 환율 문제로 급등이 돼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는 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비이민자를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1998년과 2001년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00년 이후는요, 이민이 굉장히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91년도부터 한 2만 명으로 줄기 시작하다니 1995년도에 18,000명, 그리고 2000년부터는 12,000에서 14,000명, 그리고 2006년, 2007년, 2008년 이 지금까지는요, 대충 한 10,000명 정도로 정규적인 이민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2년도는 급격히 감소되면서 이제 10,000명 정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11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우리 비이민자 다시 말하면 방문 비자가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석 달 유예 기간을 가지는 우리 비이민자 다시 말하면 방문 비자로 관광이나 이런 어떤 자기 비즈니스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더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만 전자 여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정도는 무조건 여기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이민교회 공동체나 이민사회 패러다임이 또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 이민자는 10,000명 정도로 감소되었지만 이런 우리 상용 여권 3개월을 가지고 이제 무비자로 이제 출입을 하는 우리 이민자들, 유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관광객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비즈니스 관계로 오는 사람들, 또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방문자들 총토라서 지금 작년 1년만 하더라도 방문자 통계가 50만 명이었는데요. 이게 2007년도 여름 통계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비이민자 다시 말하면 3개월 무비자로 오는 사람들 하면 100만 명을 육박하지 않겠나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새로운 경제적인 활성화가 일어날 줄 압니다. 교회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3개월 있다가 또 큰 교회 유입되기도 하고요. 계속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의 의미는 유학생으로 지낸다든지 더 이상 다른 걸로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3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또 3개월 있다가 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미주에 있는 신앙 공동체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무비자 비자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민사역의 과거에 대해서 제가 11가지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이민사역의 현재는 어떻겠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자, 정규 이민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비자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뚜껑을 열어보고 여러 가지 트렌드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만 가만히 보면요. 이민교회 공동체나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인구에 따라 우리 이민교회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조지아 아틀란타에 한동안 얼마나 이민 붐이 불었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쪽으로 유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setback, retreat하는 후퇴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이 아틀란타죠.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아리조나 주 같은 경우는 피닉스 중심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전체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인들의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거 직업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우스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대거 유입되고 이동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좋은 타운이 있는 곳이, 좋은 도시 있는 곳이 한인들이 유입되는 곳에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좋은 직장이 있는 곳, 좋은 우리 스몰 비즈니스가 어디에 적합한가 그것을 먼저 바라보죠. 두 번째, 집값이 싼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위험이 없고 마약이나 강도 위험이 없고 소수민족의 차별이 없고 교육 환경이 성숙되어 있고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LA에 있는 사람들도 소도시에 가서 자기 집을 하나 팔아가지고 스몰 비즈니스 하나 오픈하고 그 다음 집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민자의 인구 이동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이민교회 공동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피닉스에서 혹시 여러분들을 혹시 목회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붐타운입니다. 그곳에 가시면요. 전체적인 한인 인구 다시 말하면 미국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한인 인구가 거기서 붙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시면 다른 데보다 훨씬 하기 쉬운 이제 결과가 이제 테스티파이 되고 있죠. 이것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동하는 인구에 의한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민신앙 공동체의 사역이 이제 현재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아무 때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인구 이동이 어떻게 분포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무빙 트렌드가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도 우리 평신도 사역자나 이민교회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를 잘 분석해서 적용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잘 사는 교육 우리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죠. 안정되어 있는 우리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대거 유입을 많이 합니다. 그럼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이동도 좀 적다는 겁니다. 교육 환경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몰 비즈니스도 좋다는 겁니다. 전체인 큰 팩토리, 큰 기업도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기 좋은 동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종교적인 분포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저쪽 유타주에 이런 데 가서 한인교회를 크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몰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인교회가 크게 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영적인 어트모스피어, 분위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지역사회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다 종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유태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스페니쉬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소수민족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YT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큰 대형교회가 어떤 교단의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한인 파퓰레이션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유학생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직업인들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러기 아빠와 엄마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적용하는 현재적인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사회 분석하는 것도 결코 망각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사회를 잘 분석하여 적용하는 좋은 사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민족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수민족이 많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LA만 해도 150여 개의 민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150여 개 중에 대충 한 20, 30개의 민족은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미국 사회에서 현재 사역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민교회를 어떻게 설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우리 이민교회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이민교회가 나갈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교회가 지향해야 될 마지막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세계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드 미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파송해 줘야 됩니다. 적은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단일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도 보내야 되고요. 남미에도 보내야 되고요. 중미에도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라파에도 보내야 되고 많은 지역에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근본적인 과제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민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다민족 선교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히스패닉들, 우리 주변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시아 공동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중미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책임지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만약 이 생각을 관가하고 이걸 잃어버린다면 과연 이민신앙 공동체가 정말 존립하게 되는 어떤 역사적인 명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민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은 여기 소수민족을 아우르고 그들을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라는 역사적인 책임을 우리 이민 공동체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민족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민 사역의 미래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민 사역의 미래는 정말 활기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IT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죠. 멀티미디어뿐만 아니죠.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죠. 여러분 앞으로予備커터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머티리얼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로 잘 개발하고 발굴하여 이것을 효과적으로 IT 사역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IT 사역을 LA에서 한 것을 제가 참관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서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스피커들 왔습니다. 진대재 우리 정통부 장관도 와서 이제는 IT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많은 지도자들이 역설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안방까지 들어가고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은 IT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대중 집회도 중요합니다. 대중들을 모아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건 중요합니다. 1대1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6개월간, 1년간, 2년간 트레이닝 시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셀러라이트 미션을 한번 보십시오. 이 셀러라이트 미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주 소도시에 있는 히스패닉 공동체에 큰 셀러라이트를 하나 우리가 무상으로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한인 방송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여기는 히스패닉 담당자도 필요하고요. 그들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리크루트할 수 있고 하이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IT 도구를 통해서 선교의 도구를 활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비자 시대에 여기 앞으로 미주에 무한정으로 들어오는 우리 한인들을 고려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3개월 단위로 끌어서 들어오시는데요. 1밀리언 이상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쩌면 2밀리언, 3밀리언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책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의 패러다임의 지평을 열어서 우리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실제적인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수한 두뇌들입니다. 관광뿐만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다 보고 갑니다. 미주의 아름다운 신앙의 얘기를 한국 교회에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IT 기술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 소개해주는 그런 역량 있는 지도자들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주 사회에서 우리가 연상해보면 심포지엄이 한국의 지도자들도 이제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학술 발표회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도 올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올 것입니다. 유명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비자에 맞춰서 심포지엄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자가 가로막혀서 제대로 된 학술대회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 시대가 된다면 이제는 완전히 열려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과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미주 사회에 대거에 기용됨으로써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패러다임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6천여 미전도 정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300 미전도 정도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3,300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게 되면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수 고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통계도 없고 이런 확산하는 능력도 없었고 그런 확실한 데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집중 투자 내지는 중복 투자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피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핵심적인 길은 미전도 종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300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미주 한인 사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힘을 모으게 될 것이고 투자하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미래사역, 다시 말하면 이민사역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역 분석을 하면서 이민사역의 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말씀드렸고 미래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903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우리는 6년제 학교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 무비자 시대까지 가는 우린 기간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런 패러다임은 탈피해야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정교 이민자는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무비자 시대,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사람들이 미주 사회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민 사역의 현재를 잘 봐야 됩니다. 이동하는 인구를 잘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패러다임을 보십시오. 무빙 모빌리티 띠오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한인들이 그곳에 가게 되어 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등 공동체가 다시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효과적인 선교 마인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멀티네이셔널 어프로치, 다시 말하면 다민족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사역의 미래에 있어서 IT 사역을 정말 개발해야 되고 집중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무비자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 열려있는 공동체, 개방된 공동체 그리고 세계의 눈을 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이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민사의 과거에 묶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여정을 여러분들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지평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비자 시대 준비하십시다. 미전도 종족 우리 선교 준비합시다. 그리고 IT 사역을 강화하십시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민사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평신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